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록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 대한민국 수립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 그 45년 광복의 순간, 사실 좀 제가 좀 말씀 길게 드렸죠. 좀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원투로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길어졌네. 자, 그래서 어쨌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해할 때도 그 광복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사학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견이 다른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 이제 46년부터 해서 대한민국 수립까지 자, 나머지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복습해 보면, 그러니까 45년에 광복, 그리고 광복의 순간 실질적인 정보력을 했던 게 건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메가더 포구령 1호에 의해서 자,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 그다음에 밑에는 자,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남쪽의 역사는 더 많은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통일 이후의 국제회담, 통일 전 국제회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광복 이후 1, 2, 3 국제회담이 모스크바 3상회의,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건 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된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코너에 몰렸던 우익들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익은 여론의 지지를 좀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우익이 오히려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한반도 문제 임시정부의 구성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미소공의가 46년에 개최가 됩니다. 자, 미소공의가 개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 선거도 하고 법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시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 군정이 있다 보니까 요 둘이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한반도에서 각자 유리한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 이견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결렬돼 버려. 그래서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에서 만났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회담을 하다가 결렬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의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사고를 쳐요. 됐죠? 그래서 유명한 이승만의 6월 정읍 발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임시정부 할 때도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대 대통령 이승만 할 때도 했지만, 이승만이 정말 독단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또 승부사야. 그리고 정치적 판세도 되게 잘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거든, 민족의 지도자가.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 포석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확실하게 미국한테 어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소 공의가 결렬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그 기존에 뭐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의 그 정치 그룹을 독촉이라 그러거든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다음에 뭐 송진우, 김성수 한민당. 그다음에 김구와 임정. 요런 계열들과 갈등이 좀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확실하게 어차피 그쪽 저쪽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로 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두 통일된 정부를 고대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크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소련도 보세요. 얘기 안 되잖아요. 결렬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계속 이렇게 남한이 혼란 상황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합시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소련을 몰아내자.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엔 얘기 빼고 앞엔 얘기만 생각해봐. 남쪽만의 정부잖아. 그럼 여러분 남쪽만의 정부 만들면 북쪽은 가만히 있겠어? 그럼 북쪽은 북쪽만의 정부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단독 정부로 가자는 얘기는 분단으로 가자는 얘기야. 되죠?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소군정과 미군정이 이렇게 주둔했을 때, 그리고 이게 자꾸 시간이 장기화될 때 실제로 이제 이 땅의 지식인들 그리고 또는 일반 민중들까지도 야 이게 뭐지? 이러다 진짜 우리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불안감이 없었겠어요?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유력 정치인이, 당시에 이승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유력 정치인이 단독 정부를 공식성상에서 입 밖으로 낸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이 되게 컸어요. 자, 이렇게 되자 7월에 이제 김규식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그 김규식 기억나십니까? 김규식 기억나요? 파리강화회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정부의 부주석. 부주석에 왜 임명했었더라, 김규식을?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이긴 하지만 우파이긴 하지만 중도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운형. 여운형 기억나시죠? 우리 건준이 할 때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중도 좌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그러니까 좌파의 경력은 있지만 민족주의자라도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탄력적인 사람. 요즘 다 중도파들이거든. 중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물론 당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보시면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보잖아. 각 지역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잖아. 확연하게 어떨 때는 진짜 아직도 민망할 정도로 그 투표 결과가 양쪽으로 딱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뿐이야?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 이권이 또 걸리잖아? 그럼 또 지역 간에 또 의견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럼 나라가 쪼개져야 됩니까? 말이 돼요?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왜 공존 못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은 그 다른 생각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정치적 권력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을 탄압하면 안 되잖아.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합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거를 누가 지지하냐면 여러분 미군정이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 신탁은 미군정 플랜이었잖아. 그걸 격렬하게 지금 우익 쪽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좌익은 수용하자였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익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낸 거야. 그게 중도파 카드야. 그러니까 우익이 너무 꼴통짓을 하니까 그러면 요 중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미국이 한 거예요. 되죠? 그래서 미군정이 이거 지지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지 철회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폭발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금방 흥미를 잃은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승만. 여러분 이승만은 어떡하겠어? 여기서 거의 단정농 같은 분단을 얘기해버렸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야? 여기다 반발이잖아. 그러면서 이 파장이 생각보다 크잖아. 왜?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비중이 있거든. 그럴만하지. 그랬더니 거의 뭐 닥쳐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 그러겠어.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거지. 김구. 김구는 말로만 찬성해요. 아무 액션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거 믿지 않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무슨 말 못해.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말 못하냐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자기 말했던 걸 정반대로도 많이 해. 그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공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냥 공약이 원래 그런 뻥카잖아. 맞죠?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김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까방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 백번 김구를 함부로 욕합니까? 됐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김구를 까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역사학계 관점은 그래요. 물론 모든 역사학이 뭐 제 생각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상당수 주류가 그래요. 독립운동가로서 백번 김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백번 김구가 일본의 패망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냉전 체제로 가잖아, 이제. 이런 변화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외교적 감각과 그다음에 정치적 능력과 경륜을 갖춘 정치가였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김구를 지금 디스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당시에 김구는 진짜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김구는 의외로 이승만이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늘 이제 같이 다니고. 근데 김구가 여운형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김구는 여운형을 보면서 좀 약간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운형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김구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 박헌영은 당시에 미군정과 갈등 중이었어. 그래서 그 갈등이 되는 게 바로 요 전에 1차 미소공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위조 집회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위조 집회 그러면 항상 어디서 보는 거야? 항상 영화에서 보자, 영화에서. 그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위조 집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항상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위조 집회, 아니 마약 뭐 이런 거잖아. 엄청난 막 조폭. 그러니까 웬만한 조폭들이 이런 데 손대지도 못해요. 진짜 이게 진짜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죠. 조선공산당이 광복 이후에 조선공산당이 당비가 부족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당원 동지들한테 좀 돈을 당비를 좀 내달라. 우리가 정당이 돈이 없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무슨 나가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지네들이 나가서 뭐 돈 벌어 오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조선공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위조 집회를 찍은 거야. 상상이 돼요? 걸렸어. 그럼 지금 당시에 실제로 정부는 미군정이잖아, 미군정. 미군정이고 위조 집회 찍은 애들 가만 놔두겠냐고. 그런데 조선공산당 애들이 진짜 여기서 웃기는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니네 미국 놈들 진짜 싸가지 없다. 아니, 쟤네들이 위조 집회 만들어서 걸렸거든? 근데 그러는 거야. 새끼들 진짜 싸가지 없네. 우리가 니네 미군정한테 협조를 했는데 니네 진짜 싸가지 없네. 이것들이 뭐 오냐오냐 했더니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앞으로 니네 미군정은 얄짤 없어. 그러면서 미군정과 자 이제 적대적 투쟁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지네들이 위조 집회 만들어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이끌어가던 박헌영은 이게 미군정이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이야. 박헌영은 절대 안 한대. 이해됐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류를 안 해요. 그러면서 특히 또 좌우의 생각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월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합작 7원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우리가 이행한다야. 됐죠? 그리고 미소공의, 결렬된 미소공의를 즉각 재개하라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한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소공의가 그럼 미국과 소련이 빨리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빨리 공동위원회 해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토지개혁이야. 토지 문제는 나름 이렇게 해결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뜨거운 문제가 친일파야. 친일파 처단 문제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광복의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이게 두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는 이 지주제 문제는 뭐라고 해결해? 뭐라고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야. 됐죠? 그러니까 경제가 예를 들어 너무 안 좋고 너무 침체되고 막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막 줄이고 뭐 이제 젊은 청년 뭐 신입사원도 안 뽑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한국인들이 또 외식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수출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 한국 경제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야. 됐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뭐 조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자 치고 농사를 짓는 자가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자기 땅에 농사 짓는 가장 큰 모순이죠. 땅이 필요 없는 놈들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것도 소수의 몇 명이. 또 하나는 친일파 문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친일파 문제는 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친일파 문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 두 문제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익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좌익은
다 뺏어야 된다. 국유화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악의 근원이다. 이게 좌익이야. 그 다음에 우익은 야, 어떻게 저 빨갱이 새끼들은 자꾸 남의 재산을 건드려. 그 남의 재산인데 그거 그냥 놔둬야지. 그렇죠? 이런 입장이야. 그 다음에 친일파도 좌익은 뭐냐면 지금 즉각 빨리 처단해야 한다. 이미 45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자기의 친일에 대한 증거도 막 인멸하고 없애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빨리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 이게 좌익이야. 근데 우익은 뭐냐면 아니 그건 과거의 문제잖아.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자꾸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합적 친원칙은 이 자합적위원회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 얼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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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지 문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유상매수, 무상분배 또는 뭐 체감매수, 무상분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하다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얼렁뚱땅. 그리고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만 강화하겠다는 거야. 뻥이지. 뻥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거야. 노민한테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그럼 지주의 땅을 회수하겠냐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럴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얼렁뚱땅. 친일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친일파 처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질 입법기구에게 우리가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고 건의하겠다. 뭔 소리야. 그럼 자기들은 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이게 자합적 친원칙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의해서 미군정이 지지하면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까지 뽑히고요. 거의 의장이 김규식입니다. 됐죠? 그러나 흐지부지 끝나고 미군정도 처음에는 좀 세게 밀어주다가 나중에 47년으로 넘어가면서 지지를 철회해요. 거기다가 결정타 47년 7월에 사실은 이 자합적 운동의 가장 핵심적 인물인 여운형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극우파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해서 암살당해요. 이러면서 이제 자합적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부,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데 대해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월로 갈게요. 자, 47년 5월이 되면 여러분 1차 미소공의가 아까 46년 3월에 결렬됐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미국과 소련이 있는데 소련이 뭔가 말을 맞춰야지. 그래서 다시 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바로 이 직전에 3월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요. 엄청 부러진다.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의 시작이냐면 바로 냉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요 얘기는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냥 입으로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세계 일본 국가가 바뀐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그레이트 브리튼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세계 일본 국가는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거고 이제 미국이 일본 국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1차 대전이라면 그럼 2차 대전의 결과는 뭐야? 2차 세계대전. 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독일의 히틀러를 누가 거꾸로 들였다고? 누가 뭐래도 소련이에요. 소련. 히틀러는 소련이 거꾸로 들여요. 여러분 미국은 일본이랑 싸우는 것도 정신 하나도 없었어. 됐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결과는 소련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소련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특히 동부 유럽 있죠? 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전부 공산주의로 넘어가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탁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불가리아 막 이런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되는 거야.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됐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붉은 물결을 쳐.
그리고 실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스탈린이 가장 공산화시키고 싶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발칸의 그리스예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정치 형태에서 표방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그 서구 민주주의의 베이스가 뭐야? 그리스잖아.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리스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먹어버리면 서구 사회는 끝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정신적 베이스가 날아가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누구야? 중국. 중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막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국공내전.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잖아? 그럼 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거야, 사실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공산화 되잖아, 49년에. 그러고 나면 그 옆에 나라들이 또 도미노가 나타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 다 빨갛게 넘어가요. 됐죠?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 발칸과 터키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빡친 거야. 그래서 소련한테 당시에 트루먼이 미국 33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소련한테 선전포고한 거야. 그만 깝쳐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붙자. 이걸 선언해요. 이게 3월이야. 이걸 우리가 세계사에서 냉전의 시작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5월에 어디서 만났어? 한반도에서 만났어. 대화가 되겠어? 1차 때는 이러쿵저러쿵 뭐 하는데 뭐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하다가 막 계속 얘기하다 회담만 하다가 결렬됐거든? 여기는요. 말도 안 해. 그냥 둘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기는 해. 먼 산 바라보다가 문 차고 나가버려. 됐죠? 그러니까 미소냉전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미국이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9월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요. 야, 유엔아. 한반도는 네가 결정해라. 원래는 우리가 소련이랑 얘기해서 뭔가 좀 이걸 구체화시키려고 했는데 쟤들이랑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미 정부는 유엔이라는 국제사회 기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니네들의 결정을 따를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킨 거야. 자, 그리고 나면 11월에 유엔 총회가 열려요. 11월 유엔 총회 열리는데 이게 사실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모인 2차 총회였거든요. 근데 이 유엔 총회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유엔 총회가 한반도 문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원래 선거는 인구 비례잖아.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라.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되니까 유엔 우리 감시단이 입국해서 공정한 선거를 잘 지도해 줄게. 이게 11월 유엔 총회의 최종안이에요. 자, 이제 48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유엔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48년 1월에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뭐라 그랬어?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라. 그러려면 그 전에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됐죠? 뭐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 특히 또 이 나라가 후진국이고 선거도 해본 적도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선거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관리 감독해 줄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이게 미국과 서로가 합의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소련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를 어떻게 한다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여러분, 선거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거나 또는 어느 곳에서 선거를 하든가 사실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나라도 인구 비례에서 하는데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 과도하게 경상도가 선거구가 더 많은 거 아세요? 경상도가? 그러니까 물론 인구 비례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맞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라 충청권에 비해서 경상도가 과도하게 사실은 선거구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다른 사항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옛날에 실제로
그런 걸로 선곡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경상도가 요즘에 인구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수도권으로 과밀화됐잖아. 그러면 경상도의 선거구들이 지금 통합돼야 될 선거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 득실로 그거가 안 되고 있다니까? 그거 누가 말할 수 있겠어? 누가 받아들이겠어?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야. 보세요. 앞에서 우리 수업할 때 했잖아. 항상 이 땅은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수도권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건 진짜 한 4, 50년밖에 안 된 얘기야. 한반도의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은 하삼도예요. 전라, 충청, 경상이 전체 한반도 인구의 항상 50%가 넘어. 그러니까 보세요. 38도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면적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인구 숫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6대 4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만 합쳐서 50%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유엔 감시단에 입국하에 선거가 만약에 실시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의 총수가 200명이라고 치면, 처음에 만약 200명이라고 치면 여기서 80명이 뽑히고 여기서 120명이 뽑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쪽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안 되면 과반수 표결 들어가잖아. 그 과반수 이상을 이미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소련 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금 제안한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런데 유엔이라는 애들이 결론을 정하고 와서 지금 하겠다는 걸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구 인구 비례하는 게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위쪽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제도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우리는 안 해. 이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됐죠? 결론 아니나 달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랑 북한이 야 니들이나 해. 니네 유엔이고 지랄이고 북쪽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한반도에 지금 들어오기로 했던 유엔 감시단은 어디만 들어온 거야? 어디만 들어오긴? 남쪽만 들어왔지. 됐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결정했는데 사실 이건 거절당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2월에 급하게 유엔 소총회가 열립니다. 자, 이게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세 번째 국제회담이야. 광복이후에. 기억나시죠?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47년 11월 유엔 총회, 자 마지막 48년 2월 유엔 소총회 또는 임시총회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유엔의 정기총회는 아닌데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만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모인 거예요. 됐죠? 네, 왜냐면 지금 유엔이 뭔가 결정했는데 거절당한 좀 난감한 상황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이 활동이 가능한 지역. 에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활동이 가능한 지역. 그 활동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 어디밖에 없어? 남쪽밖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남쪽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남쪽만 선거를 해? 그럼 북쪽은 가만히 있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은 남쪽만 선거를 해서 정부 구성. 북쪽은 북쪽만 해서 정부 구성. 그럼 이건 뭐야? 분단이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분단이 결정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것만 막아야 한다. 자, 이제 김구가 바빠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좀 늦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김구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재도 있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고한다야. 내가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근데 아까랑 여러분 비슷하거든요. 자합작 운동은 누구였죠? 우리 통일정부 만들자. 이제 이승만이 분단으로 가자. 그때 아니야. 생각이 다르도 우리가 둘이 돼야 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자합작 운동. 그때 누구였어? 여운형, 김규식.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좀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운형은 지금은 없어요. 47년 7월에 해화동에서 죽어요. 자, 그래서 김구, 김규식.
그렇죠? 여기 이제 중도파. 그래서 여운형 자리에 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김규식의 이번에는 남북연석회의입니다. 남북연석회의라고도 하고요. 남북지도자회의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평양에서 개최되고요. 일명 사김회의입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김씨의 나라야. 그죠? 북측의 2명도 김씨, 남측의 2명도 김씨. 자, 위에는 김일성, 김두봉. 김두봉 기억나세요? 조선의용군. 됐죠? 원봉, 투봉, 쓰리봉. 그 김두봉.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김구, 김규식. 그래서 남북 지도자회의, 일명 사김회의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 김구가 그 42년 2월 유엔총회 발표하자마자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감이라는 글을 2월에 발표해요. 그리고 북측에 얘기한 다음에 4월에 평양에서 회담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방안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인 거 2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 미국군,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즉각 철수하라요. 야, 니들 나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들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까요? 응?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뭐 미국은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까? 뭐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고. 미속은 철수하라. 즉각. 2번째,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 선거엔 참여하지 않는다. 이 2개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2번째 것도 안타깝죠. 잘 생각해 보면 남한만의 총선거에 김일성과 김두봉이 왜 참여합니까? 남한만의 총선거에는 지금 요 4명 중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만 관계 있어? 남쪽의 정치적 인사인 김구, 김규식만 관련 있잖아. 이 옆에 둘이는 상관이 없는 선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김구, 김규식만 나중에 불참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협상파는 안타깝게도 이제 김구가 무언가를 돌려보려고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되게 비극적 사건이 터지는데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 제주와 광주는 현대사에서 되게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여러분 이 상황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좋아요? 아니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이랑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강원도 쪽은 떼어내자. 그래서 우리끼리 또 따로 나라 구성하자.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냐고. 왜 경상도랑 전라도 자꾸 싸우는 것 같으니까 경상도는 경상민국으로 독립시키고 여기는 전라민국으로 독립시키고 여기 그냥 우리는 수도권이랑 여기 뭐 충청권 정도만 해갖고 우리끼리 살자. 뭐 강원도도 저기 그냥 가서 감자나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강원도도 강원민국으로 떼어내고 뭐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어? 나라 그렇게 쪼갠다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 그냥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분단을 반대하는 남한만의 총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았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많았거든요. 그런데 비극은 제주도에서 터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양미들이 많이 죽어요. 됐죠? 이게 사망자 숫자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 3만 명이 넘고요. 당시에 제주도 측의 주장은 거의 6만에서 7만 이상이야. 근데 오늘날이랑은 달라서 당시에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숫자의 추정치가 23만에서 24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여러분 반대했다고 생각해봐요. 남한만의 선거 반대하면 안 된다. 그 집회 나갔어. 그 여러분 그게 죽어야 될 이유야? 아니 그게 죽어야 될 이유냐고. 응?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할 우려가 있는 아주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야. 빨갱이들. 그래서 죽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소위 말하면 국가보안법 이런 게 없었다니까 이땐.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도 죄도 아니야.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법을 만들어야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지. 이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의 숫자도 명확하지 않고요.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이때 나가셔서 이후에 못 들어왔다. 우리 오빠가 이때 나가서 못 들어왔다.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국가가, 어떤 정부가 아무런 죄 없는 자국민을, 자기의 국민을 죽이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부가 있어? 그런 정부가 세상에 있냐고. 극렬한 빨갱이 새끼니까 죽였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실종돼가지고 만약 이때 피해자다. 그러면 뭐야? 극렬한 빨갱이인 거야. 아니 국가가 어떻게 죄 없는 국민을 죽이는 그런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살아올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극렬한 빨갱이 집안으로 찍힌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주요한 예를 들어 그 국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관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여러 관련 있는 그런 업체들 많잖아. 그렇죠? 뭐 농협도 그렇고 뭐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KT도 그렇고. 그런데 다 입사도 안 돼. 이해됐죠? 그리고 완전히 이 엄청난 이후에 반공주의 사회가 되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야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제주 4.3 사건이랑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10.11구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여기에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있었던 14연대가 출동명령을 거부한 거야. 여기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군대를 출동명령시킨다는 게 뭐야? 여러분 이건 데모를 하면 대문진압하러 누가 가야 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가야지. 군인이 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군인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발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발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시내를 장악해요.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진압 과정에서 지리산 자락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서 이거 6.25 때까지 이 사람들 진압이 안 돼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유명한 빨치산이 되는 거야. 빨치산. 됐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걸 처벌할 법적 근거 없었다니까. 국가보안법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만들어져야 이제 공산주의자를 처벌하지. 그렇죠? 이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진압 과정에서 너무나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48년 5월에 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됐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됐죠? 자, 근데 남북협상파, 공산주의자들, 좌파 세력들은 전부 참여 안 합니다. 이건 분단 인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참여 안 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1대 국회가 뽑힙니다.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1대 국회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재헌국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1대 국회만 여러분 국회의원의 임기는 얼마? 4년.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임기가 2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거를 할 때부터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한만의 선거는 결국은 분단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았다니까요. 제주도만이 아니야. 비극이 제주도에서 터진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일단 이렇게 하자. 이게 국제사회 결정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거부만 하냐. 일단 선거합시다. 하고 2년 있다 다시 하자. 그리고 법도 일단은 그때까지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때 다시 국회의원 뽑고 다시 개정하고 다시 정부를 제대로 구성하자. 그래서 2년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반대가 많았다는 얘기야. 자, 7월에 이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합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승만 편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걸 만든다? 뭐냐면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아? 황당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 간선 대통령은 많은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뽑질 않아. 왜냐면 국회의원을 뽑을 거면 그냥 의원내각제를 하면 되지. 원래 의원내각제가 국회 다수당이 그러니까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당의 총재가
내각으로 가서 총리, 수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대통령 심지. 이제 이승만이 워낙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가자. 이러면서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런 특이한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승만이 그래서 간선으로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1공화국 이승만 정부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 3번 되거든요. 1대, 2대, 3대. 그런데 1대는 국회에서 간선입니다. 2대, 3대가 국민회의에서 직선으로 뽑히는 거예요. 됐죠? 1대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혀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요.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자,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수립 과정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242, 243 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244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다라고 승인하는 것까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조금 기다렸다가 8월 이후에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됐죠? 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헌국회 활동 그리고 6.25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 주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조금 길게 진행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재헌국회 그리고 이제 6.25 전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